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니다. 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num나님, 우느나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1891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거나 혹은 책 홍보를 하고 싶으시다면 데이터올릭 4 숫자 4죠.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바로 저희 본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지극히 실무적인 설문조사 만들기입니다. 왜 지극히 실무적인 설문조사 만들기라고 이름을 정했냐 하면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실무적인. 왜 그러냐면 실무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좀 쉽고 간단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그러나 학문 연구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어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컨텐츠를 진행할 때 김 팀장이 태클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왜요? 태클을 왜? 많이 왜 왜냐면 그렇게 김 예상을 하는 팀장의 거예요? 전문 분야잖아요. 네. 그런가? 네. 김 팀장이 전문 분야잖아요. 왜냐하면 김 팀장이 네. 이제 예전에 논문 지도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섣불리 진행을 했다가는 굉장히 많은 태클과 비난과 지적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실무적인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그럼 단단히 장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하라는 이야기인데 네.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네요.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방법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쓸 때는 설문조사를 되게 엄밀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 설문조사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부터 중요하죠.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설문조사를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구에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현업에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현업에서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검증이 되지 않은 설문조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업무조차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문항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검증이 안 됐습니다.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습니다.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혹은 표본 집단을 추출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일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 김 하겠다는 팀장은 얘기가 되는 거군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음.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타협을 해야 되지만 그 과정 그렇죠.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정확성, 엄밀함,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은 추구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현업에서 하는 대부분의 설문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은 아니에요. 그죠? 연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모아서 그로부터 특정한 인사이트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실무적인 설문조사 만들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만들기 컨텐츠가 2회분이 될 것 같아요. 2회분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분으로 하기엔 좀 길고 2회분으로 하기엔 약간 컴팩트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예상대로 나올지는. 네. 김 팀장이 이 설문조사 콘텐츠의 분량을 조절하는 키맨이다. 김 팀장의 체력에 달려 있다. 네,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입이 털기 시작하면 10회분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네, 이거 터는 기훈님도 게 궁금하신 저의 주업이었습니다. 네. 네네. 네. 기훈님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왜 하는가? 우리가 왜 설문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구성하는 방법. 어떤 항목들로 설문조사를 구성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설문조사 실시하기. 네 번째는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설문조사의 팁. 이렇게 5가지의 목차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바라건대 제발 첫 번째는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김 팀장의 태클이 적당하게 들어오길 바라면서 컨텐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문조사는 왜 할까요? 설문조사는 현업에서는 이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죠. 물론 연구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지만 지극히 현업에서는, 현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많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 또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설문조사는 이렇게 기준 또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설문조사의 목적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 드리면, 첫 번째는 시장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선호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출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죠. 그리고 개선점을 파악하고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객의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앱을 중심으로,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난 뒤에 평점, 별점, 혹은 주관식 의견 이런 거 남기는 건 이제 되게 익숙해지셨죠.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 먹어도, 쿠팡에서 배달을 시켜도, 배달이 아니라 이제 제품을 배송시켜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별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조사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개발을 할 때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뭐냐면 공공서비스에서도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시로 열려있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도 그런 창구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서베이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시 혹은 군 또는 공공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상시로 수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평가입니다. 혹시 기은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육평가를 해보신 적 있나요? 교육평가 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대학교 때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 대학교 때는 네, 종강할 때마다 그 강의평가 수업에 하잖아요. 대한 강의평가를 하죠. 그죠? 하지 않으면 성적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나 평가를 개선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나요? 그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교사에 대한 평가가 있고,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더 구분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설비, 환경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이런 교육평가는 김 팀장은 늘 받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김 팀장은 늘 받는 어떤 프로세스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수시로 받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불편하기도 하죠. 설문조사의 결과를 받아보는 게. 근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알려주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지 않나요, 김 팀장? 그렇죠. 네. 네. 어느 게 더 저는 나아요? 알려주느냐 안 알려주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네. 그게 실제로 활용이 되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해야 되니까 하고 네. 어디에 사용하려는 뚜렷한 목적성은 없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당연히 의뢰 교육기관이라면 교육평가 해야지.'라고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죠. 제가 저기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김 팀장이 네. 뛰어난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네. 강사로서 평가가 낮으면 강사가 네네. 교체되거든요. 음. 근데 내 음. 생각에는 김 팀장은 한 번도 음. 강의 평가가 낮아서 교체돼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봤는데 어.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네. 보통 저도 인제 그 교육연수원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일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거든요. 특히 강사에 대한 평가도. 이제 이 강사의 전문성이 어떤지, 딜리버리 음. 스킬이 어떤지, 그리고 뭐 그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맞아요, 세부적으로 맞아요. 평가를 하는데 예예. 거기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강사한테 피드백을 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음. 않거나 "강사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강사를 사실 바꿔야 돼요. 음. 아. 음. 할 말이 많이 생각나는데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네. 뭐 쪼끔만 해 봐요. 내가 평가해 줄게. 일단은 인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여러 문항들이 있고 음. 보통은 여러 문항들을 평균 낸 점수로 전체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몇 점 그쵸. 이상이면 뭐 음. 안정권 이런 식으로 보는 음.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인제 주관식으로 또 응답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뭐 개선점 같은 네. 것들을 얻고 고 그렇죠. 내용이 인제 저한테 어느 정도 리포팅이 되는 건데 음. 근데 이런 거죠. 제가 갖고 있던 참 이상하다는 점은 뭐였냐면 거의 평점을 내면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와요, 강의 평가 점수가. 저건 자기 자랑입니다. 나오는데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개선 사항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교육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미 점수가 만점인데 "수강생이 이런 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하면 네. '이거를 바꾸는 게 과연 좋은 방향인가?' 하는 아 생각이 무슨 드는 얘기인지 거죠. 알겠다. 예. 음. 아니 이미 만점인데 이거 바꿔서 만약에 방향은 더 올라갈 데는 없는 거거든요. 음. 떨어질 때밖에 없잖아요, 유지를 하든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콘텐츠의 품질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도 개선을 해야 음. 된다.'라는 그런 의사가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뭐 왜 쓰는 거지 이러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적성이 뭔가 좀 결여되어 있다.' 그거는 아마도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실무자가 네네. 교육 평가가 좋다고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두면 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죠. 그니까. "너 일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 조사를 왜 해? 조사 안 하고 바꾸면 되지. 네. 예.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음. 그럼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하자라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건 없는 거죠. 그건 없고 일단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뭔가도 변경할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통 이제 책 점수를 낮게 음. 주면은 그게 왜 낮았는지 "개선점을 함께 달라."라고 주관식을 요청하거나 높았으면은 뭐가 좋았는지 이제 "개선점을 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점수에 따라 분기점을 나눠서 주관식 응답을 요구하는 게 쪼금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모든 수강생에게 그렇죠. "그냥 개선점 적어라."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러한 뭐든 그렇죠. 찾아내려고. 그쵸, 그쵸. 그렇죠. 음. 맞아요. 예.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근데 또 그렇게 막 디테일한 문항들을 만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또 그것도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왜냐면 보통 교육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응답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 문항을 너무 많이 넣을 수도 없고 음. 부담을 너무 많이 들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이 교육 만족도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는 얻어내는 수준에서 인제 맞춰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디테일한 설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을 해 보니. 물론 뭐 기술 변화나 트렌드 변화나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특별히 나쁜 피드백이 없다고 하면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인제 저의 판단으로 보면 그거는 그 실무자가 의사결정권자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그 어떤 음. 자신감이 결여돼 있어서다. 이거는 고치면 안 됩니다. 아. 이대로 둬야 음. 합니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포가 그런 있어야 확신감을 된다. 갖기는 쉽지 않겠죠. 그랬다가 만약에 내년에 했는데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저는 그럴 또 때 하기 보통 그렇게 어렵지. 얘기합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건 그대로 가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건 깡의 네. 문제네? 네. 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평가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김 팀장의 경험이 좀 음. 나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음. 이야기를 해 봤고요. 근데 다음은 저는 이게 중요한 네.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뒤에도 비슷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네.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할 건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좋은 포인트다. 네, 이거를 안 정해 음. 놓으면 데이터 수집하고 나서 각자 쓰고 싶은 대로 갖다 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음. 데이터의 활용 의도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거랑 좀 연관되기도 하는데 이 다음번 목적의 사례로 들어 드리는 거는 직원 만족도랑 업무 성과 평가예요.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막 나열하면 어떡해? 이거는 아마 직원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네. 아마 불만이 음. 많으시지 않을까? 업무 성과 직원들이 평가. 예.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사실 설문조사의 하나의 그렇죠, 그렇죠. 어떤 유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음. 상호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사가 자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설문조사의 형식을 빌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현재 나의 직무와 회사에 만족을 하는지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 집단이라면 다 1년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런 걸 해서 직원의 만족도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트렌드가 어떤지 시즈널리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혹은 선거입니다. 전 선거도 설문조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콘텐츠를 조사하면서 여론을 음. 파악하거나 선거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 어. 투표도 광의의 해석이라고 보면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 않나? 것이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음. 대통령이 누가 되면 좋을까요? 라는 음. 설문조사를 투표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건 어떤 고도의 분석 기법이 필요하지 않겠죠. 물론 사전 설문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추정하는 것이라면 뭔가 고도의 분석 기법이 필요하고 표본 집단도 잘 추출해야 되긴 하겠지만 본선거,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의 본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서는 그냥 숫자를 세서 음.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런 근데 이것도 설문조사. 다른 의견들도 있기는 해요. 지금처럼 그냥 네. 개수 많은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1인 1 표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 미국처럼. 하는 그게 음. 과연 옳은 거냐 하는 생각도 있죠. 예를 들면 앞으로 이 사회에 얼마 동안 생존해 있을 거냐에 따라 가중치를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20 대라서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앞으로 음.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인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이 두 사람이 그 사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은 것이 옳은가 하는 음. 것도 고민의 지점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각각 사람의 기대 수명의 기간 곱하기 설문조사 한 표가 갖는 파워를 결정을 해서 음.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음.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근래 예로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했는데 네.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쵸. 그 음. 사람들의 투표로 영향을 받는 거는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음. 세대는 반대가 많았는데 음. 과연 이게 옳은 의사결정이냐. 한 번의 결정이 수십 년 동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건 다 젊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건데 음. 그래서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음. 뭐 나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느냐를 가지고 가중치를 매기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가능한 거니까요. 추정도 할 수 있고. 음. 그런 되게 좋은 논의도 포인트네요. 생각해 있고. 보지도 않았던 포인트네. 음. 음. 그렇군요. 설문조사에도 그런 걸 적용한다면 사실 일반적인 선거 말고 설문조사는 그런 걸 가중치를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음. 연령, 나이, 사는 지역 이런 것들 조사한 다음에 음. 그들이 점수를 준 거에 가중치를 곱하면 되니까 음.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쓸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게 민주주의적인 태도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거는 같은데 네. 기술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네. 있다. 네. 투표에 대한 의견도 김 팀장이 줬고요. 마지막은 의학 연구입니다. 환자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치료 효과나 질병 예방 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 어. 타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뭐 어떤 의약품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을 음. 모집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얼마고 한 달에 몇 번 병원에 오셔서 약을 써 보신 아 다음에
뭐 어떤 네. 것들에 대해서 리포트 해달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설문조사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거는 어. 보통은 인제 임상 연구에 참여할 네. 그러니까 실험 연구에 참여할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공고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약 효과를 설문조사로 연구하는 건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예. 그 방법이 음. 설문조사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상 실험인 건 아는데 예를 들면 가서 그런 이야기를 그 하잖아요. 사람들을 모셔오는 게 예예예. 모셔오는 그러니까 예를 과정이? 들면 뭐 "지금 현재 통증이 1 에서 10 정도를 봤을 때 몇 정도가 되세요?"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응답을 할 거고 음. 음. 그리고 그다음에 약을 처방을 한 다음에 "이번 주에는 약을 처방한 다음에 1 에서 10 에서 통증이 어느 정도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음. 할 거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협의에서 보면 그러니까 광의에서 보면 아. 그것도 설문조사의 하나의 형태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예. 음. 음. 그런데 인제 그 의학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중에서는 제일 약한 방식이죠. 그쵸. 셀프 리포트. 왜냐하면 예. 네네. 그쵸. 예. 자기 응답 방식이니까. 왜냐하면 인제 음. 수치를 재거나 뭐 이렇게 해야 음. 되는데 인제 네.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설문을 그런 하는 건 거죠. 있어요. 측정할 방법이 되게 부족한 음. 어떤 질병이라거나 아니면 뭐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이라거나 혹은 뭐 음. 우울감과 관련된 것이라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거는 예 물리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음. 없으니까 음. 사선책으로 이런 자기 보고식의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쩔 수 그래서 없어서. 예. 고런 설문 문항의 종류와 뭐 선택지 같은 것도 인제 이 다음에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우리가 인제 음. 측정하는 데이터 중에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우리가 관찰해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데 자기 응답식 혹은 뭔가 누군가가 답변을 해 줘야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문조사, 서베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조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인제 지극히 실무적인이라고 다시 한번 짚고 설문조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설문조사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음. 만들어서 우리가 배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는 이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설문조사의 대상과 목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설문조사를 왜 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 설문조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뭐 통해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라고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설문조사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설문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보고 설문조사의 답을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설문조사 대상에게 이 설문조사가 갔을 때 피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사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지인데 설문조사의 문항의 수랑 소요 시간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는 몇 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약 몇 분이 소요됩니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게 좋은데 긴 설문 같은 경우는 인적성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응답식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적성의 경우에는 총 300개의 문항으로 60분이 소요됩니다. 뒤로 가긴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는 보통 저의 어떤 감으로 50문항은 넘지 않는 것 같고요. 소요되는 시간도 15분을 넘어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긴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설문조사가 끝났을 때 주는 것이 있거나 혹은 그 조직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뭐 50개 문항이 좀 넘을 수도 있고 뭐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좀 없다라고 하면 한 10분 정도 내외의 수준으로 30개 정도의 문항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음. 합니다. 이제 예시적으로 들어보면 데이터홀릭 이하 회사는 무엇을 위한 이벤트 참여, 설문조사, 연구 혹은 상품 발송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동의 여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다음에 밑에 음. 씁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설문조사, 연구, 이벤트 참여와 상품 발송 두 번째,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연령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꼭 명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명기해 줘야 될 게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연구가 끝난 후 1개월 후에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줘야 되는 게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설문에 참여, 이벤트 참여, 상품 발송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명기를 해주고 첫 번째 설문조사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설문에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도 그 설문에 데이터를 활용해서는 안 되죠. 근데 간혹 아니요라고 쓰시고 설문에 막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저는 파기를 합니다. 100% 다. 파기하고 파기해야죠. 사용하진 않아요. 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같은 개인정보 외의 정보는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보통 그거를 묶어서 분석을 많이 하니까 활용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성별, 연령대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우리가 구성한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같은 것들이 성별, 연령대 특성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조사에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에 활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하나의 개인정보만 수집에 비동의를 하더라도 전체 데이터를 사실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가 돼서 네, 그런 데이터는 좀 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싹 빼놓고 분석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러면 좀 복잡해져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네. 이렇게 설문의 어떤 구조 전체를 만들고 이게 인사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설문 문항들이 쭉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네, 먼저 말씀 주세요. 그리고 끝날 때 이제 감사의 말 정도. 이제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며, 예를 들면 이벤트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설문을 성실히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언제까지 무엇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맺은 말을 다는 편입니다. 김 팀장. 네. 아니 그 앞에 보통 요즘에 맨 위에 들어가 있는 문항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개인정보 수집 보호. 동의하는 부. 이거를 아니요라고 하고 뒤에 그 설문 응답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안 그냥 읽는다. 글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항을 그 데이터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이제 기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만약에 비동의를 하고 설문에 응답을 하면 개인정보 빼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김 팀장의 답변은 이 사람은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다. 네,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데이터는. 그래서 저는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설문조사에 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네. 그래서 잘 읽지 않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이제 체크를 잘 하고 응답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의 데이터는 과감히 버리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특히 심리검사 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응답하기 힘든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사를 챙겨본다, 뉴스를 본다 이런 식의 문항을 넣는 거죠. 인적성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게 이 사람이 물론 이걸 이제 거짓말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용도로 보통 쓰긴 하는데 그 외에 제대로 문항을 보고 있느냐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인데 뿌듯해한다. 뭐냐면은 굉장히 뿌듯해요. 이거 100% 걸리거든. 네. 뭐냐면 리커트 척도를 보통 쓰잖아요. 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에서 5점 사이에 골라주세요. 이런 문항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이거를 질문을 부정문으로 거꾸로 만든 문항을 넣어줘요. 똑같은 질문인데 예를 들면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1에서 5 사이에 골라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가면 고양이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1에서 5 사이에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문항을 양쪽 다 5점을 찍었다? 문항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쪽 다 사람은 1점을 찍었다? 그러면 문항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네, 음. 혹은 아예 이렇게 넣기도 해요. 아예 이 문항은
제대로 문항을 읽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한 문항입니다. 아. 응답을 하지 마세요라고 쓰고 넘어갑니다. 근데 읽지 않는 오. 사람은 1, 2, 3, 4, 5 중에 뭐라도 고르겠죠? 그러면 아. 탈락. 그래서 이런 그렇겠네요. 함정들을 일부러 넣어 놓고 이걸 이용해서 인제 제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도 빼요. 보통은 같은 번호를 연속해서 몇 개 이상 찍는다든가 아니면 인제 종이 설문지라 그러면 막 이렇게 어 지그재그로 다이아몬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고런 패턴이 보인다든가 그럼 이런 걸 음. 일일이 찾아서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고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불성실한 음. 응답자들을 걸러내기가 좋죠. 좋은 음. 팁이네요. 음. 특히 그 표본이 적을 경우에 그죠? 음. 그 설문조사 집단이 적을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의 설문의 응답이 굉장히 그 데이터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저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전에 한번 시도했던 방법인데 지금 그게 되나 모르겠네. 설문을 시작한 시점과 설문이 끝난 시점에 데이터 로그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시각. 너무 빨리 끝낸 설문은 지워 버렸어요, 그때. 예를 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 민거 15개 같은 문 거 한번 15개 문항인데 1분 안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음. 인간적으로. 근데 인제 일단 줄 세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했다고 음. 가정하고. 줄 세워서 그냥 빨리 설문에 응답한 다음에 상품을 타기 위한 목적의 그런 설문이 있을 거예요, 설문 답변들이. 음. 그런 경우에는 로그가 남는다면 설문을 시작한 시간 그리고 설문을 종료한 시간 요거를 파악해서 인제 그걸 제거하면 되겠죠.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음. 뭐 그런 여러 표준 가지 편차를 방법들이 구해서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시간이 음. 3 표준 편차 미만으로 적게 걸렸다 그러면 음. 뺀다든가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물론 그중에도 굉장히 속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긴 겠지만 인제 데이터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런 다음에 인제 설문 문항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설문 문항을 구성을 하는데 여러 저 얘기 가지 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참을까요, 말까요? 해 보세요. 아니 왜냐면 처음에 음. 그 조 과장 얘기한 것 중에 이 조사의 목적을 인제 먼저 분명히 밝히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목적을 숨기기도 합니다. 숨기거나 어떤 아니면 경우가 일부러 있죠? 음.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심리학 연구에서 그런데 아. 그 연구의 목적성이 드러나면은 이 응답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조사자의 의도를 따라가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음. 이런 연구하는 거고 이런 목적이구나.' 알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어떤 연구 뭐 가설이 있는 연구였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밝혀주지 않고 그냥 어떤 분야에 좀 두루뭉실하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설문의 목적을 쓰라고 연구에서는 보통 권하는 편이에요. 음. 음. 예. 그리고 뭔가 알코올 소비량이냐 아니면은 흡연 습관처럼 좀 민감한 주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그렇죠. 답변이 좀 바람직한지가 알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 그런 바람직성을 의 편향을 쪼끔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목적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이걸 인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사람의 폭력성을 알아보는 거였는데 처음부터 이 연구는 여러분의 폭력성을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하면 굉장히 방어적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려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음. 하지 말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뭐 성격 검사입니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건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연구입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쓸데없는 문항들도 집어넣어요. 원래 의도가 음. 뭔지 모르게끔. 음. 그래 놓고 인제 키 문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숨어 있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연구자의 의도가 전달되는 것이 그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런 분야에서는 인제 일부러 숨기거나 속이는 그런 방법들도 쓰게 되는 거죠. 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그 사이코패스 진단 설문 보면 도대체 이 음. 설문은 무엇을 위한 설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진단의 그렇죠, 결과를 그렇죠. 보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감별할 수가 있잖아요. 음음음. 음. 근데 그리고 물론 그 음. 시중에 떠도는 사이코패스 검사들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죠. 그건 가짜인 그냥 건 추리 알지. 소설에서 등장한 음. 것들이고요. 음. 네. 그런 게 근데 있을 심리 것 검사 같고. 중에는 물론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의도를 음. 짐작할 수 없게 만드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의도가 짐작이 잘 되어서 설문을 왜곡하는 음.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리더십 평가 같은 거.
팀장의 리더십 평가 같은 아 그렇죠, 그렇죠. 경우에는 팀원들이 답정너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심지어 팀장이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그 설문조사의 목적인데 예를 들면 작당해서 "야 우리 팀장을 바꾸자."라고 해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가진 설문조사거든요. 그렇게 인제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건 제 사례인데 가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그 아직 기훈 님은 종합 검진을 자주 할 나이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아 저희 같은 건강검진이요? 경우는 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을 1 년마다 한 기 번씩 계속 하거든요. 아 국가검진 받으시나?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네. 보면 받아요. 아 그렇군요. 사전 네네. 설문 있잖아요. 문진 제출할 때 아 쓰는 네네. 거. 거기 보면 자가검진. 거기에 보면 뭐 이번 뭐 최근 1 주일 내에 운동을 몇 번 하셨습니까? 맞아요. 음주는 몇 번 하셨습니까? 뭐 흡연은 아 뭐 이렇게 막 쓰게 돼 있거든. 근데 어쨌든 종합 검진을 하면 피 검사 같은 것도 다 하니까 나오니까 몇 가지의 설문은 내가 정확하게 응답을 했을 때 굉장히 문진할 때 잔소리를 들을 만한 설문들이 몇 개 있었는지 그런 경우에는 아 "너 왜 이 모양으로 살았니?" 이렇게 어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거짓말 보태서 설문에 응답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음. 들어서 예. 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음 그 리더십 평가와도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설문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처벌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음. 당연히 그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행위하고 처벌 보상이 분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걸 음. 익명을 하는 장치를 뭐 둔다든가 그죠? 아니면 이게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끔 하고 나서 조사를 한다든가. 음. 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답정너가 되는 거고 실제 상황을 우리가 조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방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너무 음. 뻔하거든요. 어떻게 쓸지가 너무 뻔하면 그 방향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설문 문항의 종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내가 어 어리석게 2 회분으로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3 회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들이 네. 사실 그 연구 방법론과 관련해서 되게 큰 연구 주제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음. 그러니까 맞아요. 네. 거짓말 어떻게 잡을래? 사회적 바람직성 어떻게 음. 잡을래? 의도가 개입되는 거 어떻게 잡을래? 이런 게 하나하나가 되게 큰 연구 주제들이기 때문에 음. 이제 문항을 설문조사를 설계할 때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들인 거죠. 음. 그 음. 지극히 실무적인 설문조사라고 타이틀은 붙였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거랑 맞아요. 알고 있는 상태로 예.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감안해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유념해서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님 예. 쪽에 왜냐면 전문가니까. 알고 하면 조사의 한계점을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디까지 음. 이거를 근거로 삼을 거냐를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수준을. 음. 근데 이제 모르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음. 거죠. 네. 자 다행히도 두 번째 목차까지는 진행하고 오늘 콘텐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설문 나 잘 문항의 참고 있어. 네. 종류에 대해서 인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물론 다 아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좀 짚어 보면 첫 번째는 객관식 설문입니다. 여러 개의 선택지에서 단수를 선택하거나 복수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인제 뭐 좀 나이가 어린 청취자분들께서는 시험 볼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2 개를 고르시오. 1 를 고르시오. 최대 3 개까지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이제 객관식 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엄밀하게 보면 단수 또는 복수의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게 객관식 설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객관식 설문을 제가 만들 때 그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이 객관식 설문의 선택지들이 모든 선택지들을 공평하게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는 최근에 성별에 대한 설문을 받을 때 제가 '두 가지로 옵션을 주는 게 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나 요즘 남자 네. 남성, 여성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드롭 다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1 번, 2 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기업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음.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3 번에 답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있겠죠.
네, 네. 예. 요즘에는 그래서 인구의 몇 그런 프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음. 것들도 좀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 연령대에 대한 객관식 설문도 할 때 편의상 회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50대부터는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문 대상에서. 근데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정년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60대까지도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객관식 질문이 아주 간단한데, 아주 간단한 만큼 설문 선택지를 구성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객관식 설문이 가장 연구자의 편향, 편견, 의도가 들어가기 좋은 음. 설문 문항의 종류다. 내가 음. 선택하게끔 만들고 싶은 것만 선택지로 넣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그렇죠. 많은 편향이 음. 발생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선택지도 그렇지만 설문조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기도 하죠. 그쵸. 그 내가 질문을 이미 골라 버렸으니까. 그쵸. 예, 내가 원하는 답만 음. 듣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죠? 네. 다음은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는 뭐냐면 간단하죠. 이렇게 체크박스?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고 체크를 하는 거죠. 해당하는 거를. 아. 음. 그러니까 이거는 문항의 종류라기보다는 문항을 받는 형식. 뭐랄까요? 예. 형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군요. 예예예. 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겁니다. 웹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네, 때. 맞습니다. 네네. 음음. 그리고 이것도 객관식의 하나이긴 하죠. 그쵸. 객관식이 하나이긴 하죠. 근데 네. 체크박스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걸 다지선다냐 중복 선택이냐 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죠? 네네, 맞아요. 기회님 아까 방금 말씀하실 거. "아 복수의 네. 선택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이군요."라고 그쵸. 말했어요. 예예. 그쵸. 복수의 선택도 가능하게 하는 체크박스니까. 형식. 예. 예. 그리고 드롭다운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온라인 설문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 드롭다운이라고 해서 클릭했을 때 선택지가 하단으로 노출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아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네. 이거는 네 언제 많이 그다음 하냐 나오는 게 하면 달라지는 거죠.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주관식 음. 설문으로 받기는 애매한데 선택은 꼭 시켜야 할 때. 예를 아. 들자면 음. 출생 연도 아니면 음. 국가, 직업. 그죠? 네, 직업. 이런 직업이 것들 할 때 많이 좋겠네. 써요, 음. 드롭다운은. 그래서 내가 음. 쭉 이제 스크롤 해 가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고르게 만드는 거죠. 네, 요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선형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형 배율. 선형 배율은 뭐냐면 내가 배율의 그 개수를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10을 선택했다 그러면 10개의 선택지가 좌우 수평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 음. 다음에 왼쪽에 가까운 게 뭐고 오른쪽에 가까운 게 뭐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서비스에 대해서 귀하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한 다음에 왼쪽은 전혀 만족할 수 없다. 뭐 오른쪽은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놓고 10점 만점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걸 객관식 설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선형 배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선형 배율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일 때, 예를 들면 저는 선형 배율을 기업에서 경험한 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 좋은 설문인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리더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카리스마형 리더, 덕장형 리더,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나의 음. 리더가 부드럽고 뭐 약간 좀 온화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런 스타일에 가깝다면 오른쪽, 되게 카리스마 넘치고 뭔가 이렇게 지시형이고 대신 잘 이끌고 가고 뭐 이런 쪽에 가깝다면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선형 배율이라고 합니다. 음. 그럼 항상 그 두 라벨이 양극단을 잘 대표하는 값이어야겠네요. 모두가 그쵸. 읽었을 때도 동일하게. 예, 누가 읽었을 때도. 근데 사실 음. 카리스마형 리더냐 덕장형 리더냐는 조금 이상한 질문이긴 하죠. 왜냐하면 다른 유형의 리더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음.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회사에서 리더를 바라볼 때 어떤 구분자로 보느냐가 반영된, 투영된, 가치관이 반영된 그런 성향 배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온라인 설문할 때 간편한 기능인데, 같은 평가 기준으로 여러 개의 객관식 문항을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비스가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어볼게요.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어보면 배송, 뭐 맛,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응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는데 전부 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객관식 질문을 5개를 생성하려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객관식 그리드를 만들어서 열은 기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 이 열을 하나로 세팅하고 객관식 문항을 여러 개 세팅하면 한 번에 문항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우리가 설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분석할 때도 편하고 설문을 구성할 때도 좀 편합니다. 근데 한편 사실 체크박 네. 그 연구할 때는 그런 객관식 그리드가 네. 소위 말해 하나로 밀기 가장 그쵸. 최적화된 그런 설문조사잖아요. 가장 그래서 최적화돼 있죠. 웬만하면 지양하라는 말이 많은데 실무에서는 네. 어떤가요? 실무에서는 설문의 문항이 너무 많아질 때는 좀 묶어요. 예를 음. 들면 객관식에 50개의 설문을 만들려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네. 객관식 그리드로 한 10개 정도를 묶어 가지고 설문의 문항을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아. 지금 기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줄 긋는 형태가 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 취하는 게 있을 때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체크박스 같은 경우도 그리드로 요즘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관식으로 가면 주관식을 크게 보면 하나의 주관식 답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나눠서 요즘 구글 서베이 같은 거 보면 단답형이랑 장문형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장문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귀하의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겠죠. 근데 뭐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뭐 소감을 뭐 50자 이상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면 장문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이제 설문 문항에 대해서 크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객관식과 주관식 설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객관식과 주관식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객관식 설문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응답 옵션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이후에 분석할 때 통계 분석이나 그래프 작성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응답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응답자의 입장에서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빠르게 설문을 완료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규모 설문조사할 때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단점은 아까 이제 김 팀장도 이야기했고 기회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객관식은 미리 정의된 응답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자 의견에 어떤 독특한 관점을 담아낼 수 없죠. 응답자가 보고 객관식 설문의 답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답변에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혹은 뭐 응답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해당 사항 없음. 뭐 이제 객관식 그 설문 중에 내가 고르고 싶은 게 없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리더십 설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귀하의 리더는 어떤 행동을 많이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리더랑 같이 일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관찰하지 못했음. 이렇게 설문에 어떤 선택지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식 설문이 갖는 단점은 완전히 해소되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주관식 설문의 장단점입니다. 첫 번째, 주관식 설문의 장점은 당연히 제일 좋은 장점은 자유로운 응답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심층적인 생각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주관식 설문하면 정말 500자씩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단답형으로 바랬는데. 근데 그런 걸 읽다 보면 아,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응답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나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특히 그런 경우가 있죠. 객관식 설문으로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엔 사실 차라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긴 해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거는 우리가 표본 집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주관식 어떤 설문의 광의의 개념 중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뭔가 뭐냐면 네.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를 뽑기 위한 사전 단계로 그런 설문조사의 그러니까 주관식 응답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컨대 설문조사를 엄청 많은 인원한테 뿌리고 그중에서 이제 주관식 응답에서 되게 인사이트 있는 답변을 주신 분들을 모아서 이제 또 추후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런 맞아요. 식으로 좀 활용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했었어요.
바로 전에 저희가 했을 때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설문조사를 추가로 넣었거든요. 설문에 따라서 여러분을 포커스 그룹에 모실 수도 있습니다. 음. 그걸 위해서 여러분께 연락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되게 좋은 포커스 그룹이 그 해당자여서 모시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아니오를 체크했어. 나는 설문만 남기고 그런 데는 굳이 가지 않을게라는 분들은 저희가 모시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택지로 주는 편입니다. 아주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관식 응답의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 분석 자체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응답자가 주관식 응답을 답변하려면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여야 돼요. 뭐 요즘은 모바일로 온라인 설문을 많이 해서 타이핑을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하는데 아무리 이제 이게 편해졌다고 해도 아주 길게 남기는 데는 불편하잖아요. 이제 이메일 설문을 할 경우에는 타이핑을 해서 길게 설문을 하는 데는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많이 응답을 안 하는 편이고 모바일로 설문을 한 경우에는 사람들의 접근성은 좋은데 이제 텍스트를 길게 남기기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게 불편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텍스트 설문의 단점은 주관식 설문의 단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의미 없는 말을 남기는 게 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만 찍는다든지 화이팅 이렇게 남긴다든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관식 설문에 어떤 내용에 답변해 달라고 남겼는데 그냥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구분해 내려면 일일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관식 설문은 좀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한편 작성자에게도 조금 불편함이 있고 분석을 하는 분석가에게도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게 객관식 그리고 주관식 설문의 장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주관식이나 객관식 설문의 장단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김 팀장 뭔가 한참 적고 있는 것 같은데 무섭게 뭐가 있을까요? 네, 좀 참아가면서 정리하고 네네. 있는데요. 우선은 설문조사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저는 주관식 문항은 넣지 말라고 보통 권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주관식 문항은 언제 넣게 되냐면 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네. 설문지 구성을 문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물어보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솔직하게 들으면 거기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설문지 문항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넣는 게 주관식 문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관식 문항을 넣으면 당연히 응답도 대부분 모호하게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뭐 다양한 전처리를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매우 모호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만든 문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일단은 객관식 문항을 먼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시간이 남으면 보게 되는 문항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한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이런 거예요. 내가 객관식 문항 분석 다 해봤어. 근데 딱히 그럴듯한 게 안 나와. 쓸만한 얘기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관식 응답 중에서 내 맘에 드는 거를 주관적으로 고르게 되는 거죠. 선별해서.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분석의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인터뷰 따가지고 기사 쓰는 거랑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주관식에 응답 잘 안 해요. 귀찮기 때문에. 그죠?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 매우 열심히 적었어요. 양을 많이 적었어요. 이상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네,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을 굉장히 소중하게 반영하겠다? 네, 왜?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고객이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블랙 컨슈머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 주관식 문항을 사람이 그 가중치를 똑같이 주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걸 보게 마련입니다. 예, 감정적으로 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분석할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문항을 써야 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주관식 문항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 연구한 사람 아니면 안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권해요. 김 팀장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냐면 저렇게 설문조사 받아놓고 김 팀장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씨, 그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설문조사 해결 안 되는 주관식 문항들 저한테 가져오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아니 설문조사 구성할 때부터 김 팀장이랑 같이 상의한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서 해 놓고 맞아요. "자 네. 이거 분석해 주세요."라고 김 팀장한테 이야기한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저렇게 그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생각들을 하세요. 객관식 문항에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솔직한 얘기를 들으려면 주관식 문항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다들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의구심은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조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하고 객관식 문항에 공을 들이는 게 낫지, 나도 어떤 응답을 받을지 전혀 예상 못하는 주관식 문항을 넣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주관식 네 문항과 그러면 관련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네. 기훈님 저희가 짚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항의 장단점 같은 거 느끼신 거? 어 사실 그 주관식 문항이 항상 질문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뭘 물어볼지 몰라서 일단 던지는 그 행태에서 비롯이 된 것 그래요. 같은데 어. "뭐라도 얻어 걸려라." 이런 느낌이라고. 음. 맞아요. 그래서 주관식 질문을 할 거면은 특히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 좀 예상이 그러니까 예상 답변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좀 예시를. 스페시파이드한 질문을 좀 적는 게 음음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음. 예시를 제시를 해 주든가 그런 게 좋을 것 음. 같아요. 사실 이런 주관식 거예요. 질문 주관식. 예예.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저 먼저 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기사 읽거나 뭐 할 때 유튜브 영상 보거나 할 때 댓글 엄청 길게 쓰는 사람들 있죠. 보통 보면 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설문지 문항에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음. 가슴이 끌어오르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보통 불만이 굉장히 많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우리 고객들을 뭐 얼마나 대변하겠어요. 네. 근데 근데 이런 그런 경우는 걸 있죠.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반드시 어느 정도 텍스트 분량 이상의 주관식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 제한을 걸어서 50자 이상으로 입력을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관식 음. 문항이 모호하다, 질문이 모호하다라는 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주관식 문항을 써주고 예시 답변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럼 어. 단점이 또 뭐냐면 또 그대로 써. 예시 아. 답변을. 아.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예. 사실 주관식 문항에서 답변할 것들의 종류가 미리 예상된다고 하면 그걸 객관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이죠. 음 그니까요. 예. 음.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방법은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통 주관식 문항에 객관식 문항 다 물어보고 뒤에 몇 개 두세 개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관식 문항 중심으로 조사를 구성할 수는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뭐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예, 해결을 하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하면 사람이 처음부터 고민을 하면서 응답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객관식 문항을 이미 한 20개 했어. 그럼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빨리 이거 조사 종료하고 싶은 상황인데 주관식으로 한 마디만 더 해 주세요. 이게 인제 옳은 방법이 음. 아니라는 거죠. 네. 음. 그다음에 어. 이게 객관식 문항 만들 때 아까 조 과장도 이야기했는데 좀 어려운 것이 이게 선택지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보기를 4개 만들었는데 사실 5번째 뭔가가 있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빼먹으면 굉장히 편향된 응답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예비 조사예요. 그쵸. 예비 조사를 하고 사람들한테 문항 중에 보기에 충분히 담기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꼭 이거를 이야기해 달라고 요 음.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 최종 목적이 뭐 케이스를 500개 모으는 거다 하면 처음부터 500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비 문항을 만들어서 한 50명 정도만 대상으로 먼저 예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분석을 일단 한 번 더 해 봐야 돼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분석을 했을 때 응답이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어. 그러면 그 음. 문항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기타 사항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고 음. 나서 인제 개선하고 나서 나머지 400 명한테 조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음. 이렇게 못한다면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연구 동료들한테는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예. 적어도 너댓 제일 명한테 네. 보여주고 빠진 게 있는지를 꼭 검토해 달라고 하고,
이거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하면 나는 그래도 이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으니까 문항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설문조사를 만드는 건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거지 설문조사 전문가가 아닌 거잖아요. 음.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검수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이제 넘어가 버렸는데 역시 설문조사는 굉장히 나 얘기 몇 개 더 하면 안 돼? 이거 적어 놓은 것만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빨리 얘기할게요. 네. 아까 이것도 이제 객관식 문항 어떻게 구성할 거냐와 관련된 문제인데 특히 연령대 변수 같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15에서 20세 미만, 20에서 25세 미만 이렇게 구성하는 거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자료가 연속형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임의로 끄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럴 수 있어요. 내가 15에서 20, 20에서 25 이렇게 끊었는데 실제로는 끊기 전에 원자료를 놓고 봤을 때 22세에서 23세까지만 어떤 굉장히 특수한 현상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이걸 20에서 25로 묶으면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특히나 예측 모델링을 한다 할 때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변수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음. 다 모델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료의 속성에 가까운 형태 그대로 어떤 변형을 가하지 말고 그대로 수집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뭐 키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원래의 자료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한 것 중에 이렇게 수평선을 놓고 양쪽 중에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선택한 형태의 그런 문항들도 구성을 하기는 하는데 앞에 잠깐 이야기하시긴 하셨어요. 이 양쪽에 있는 개념이 서로 반대항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특히 MBTI 유형의 설문 조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내향형하고 외향형이 서로 반대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내향적인 성격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동시에 강한 사람도 있고 동시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그래요. 카리스마형, 뭐 공감형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두 가지 성향을 다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낮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직교적인 관계라고 하거든요. 크로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놓을 수 있으려면 이 두 개념이 반드시 서로 대치되는 것이라는 이론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찾아보면 생각보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뭐 카리스마적인 행동을 물어보는 문항을 몇 개 놓고 그다음에 공감형과 관련된 문항을 몇 개 놓고 각각을 그냥 리커트로 측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피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렇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 실제로는 그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 안 하고 문항 만들면 아주 나의 편견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음.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네네. 방송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뭔가 약점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멤버들의 소감을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뭔가 그 대학원 연구 방법론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의 분노에 찬 외침이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게 되게 재밌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정말 설문을 사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위해서 설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설계하고 있는 중이었어서 사실 되게 도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되었던 네. 회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팀장은 어떻게 네. 화가 좀 가라앉았나요? 설문조사하고 나서 분석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설문지를 그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사 데이터 수집 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그 뒤에 뭐 온갖 고급 분석 기법 사용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석 프로젝트가 만약에 시간이 100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 30-40 정도는 데이터 수집하는 데 공을 들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집하기 전에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될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미 데이터 수집하고 나면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맞아요. 지지고 볶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기보다는 애초에 설계를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방법론을 쪼끔 신경을 쓰시면 음. 좋다. 그런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아마 여러분이 약간 그래도 아직 모호한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 방송에서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마치자면, 잘못된 설문조사는 정크 차트의 씨앗이다. 그러네. 그죠? 네, 정크 차트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모든 원인이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네, 데이터 수집을 맞아요. 하는 도구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김 팀장이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니 데이터 수집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분석도 엉망으로 하고요. 그래프도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데이터 올리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